우리 다시 만나지 말아야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40년 만에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새벽 2시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늙을 걸 그랬다. 중학교 동창회 전날 밤 제가 졸업 앨범을 다시 꺼냈던 그 순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나 작업 중이야. 바쁜 거 알아. 그냥 밥은 먹었나 싶어서. 먹었어. 끊을게. 뚝. 통화가 끊기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윤정아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태성과의 통화는 늘 그랬습니다. 시작은 항상 정아 쪽이었고 끝은 항상 태성 쪽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아직 파랗고 차가웠습니다. 정아는 오래전부터 이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새벽 급식 준비를 해온 몸이 은퇴를 해도 시계를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이가 먼저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찬물 한 잔 마시는 소리라도 났으니까요. 이제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텅 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반찬통 3-4개, 달걀 2개, 어제 사온 두부 한 모. 정아는 두부를 꺼내 칼로 눌러 물기를 뺐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눈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동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의 아침도 시작됐지만 정화에게는 그 시작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솥이 딸깍하고 보온을 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화는 작은 공기 하나에 밥을 담았습니다. 2 공기를 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목, 자기 목.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4 공기도 모자랐습니다. 지금은 하나면 충분하고 그 충분함이 때로는 가장 쓸쓸한 단어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볼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부를 지졌고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일. 4년째 계속되는 일이었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편 박인호가 떠난 건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팠고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혼자 남겨지고 나니 준비가 됐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크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국이 싱겁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 밤에 화장실 가면서 켜둔 불을 또 하고 끌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 리모컨이 늘 자기가 잡은 자리에 있다는 것. 딸 해나는 한 달에 2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사 민원 사기 조사 파트에서 일했고 항상 리스크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엄마 요즘 어때요? 가 아니라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병원은 갔어요? 였습니다.
걱정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아는 그걸 알면서도 서운했고 서운한 걸 알면서도 말 못했습니다. 태성은 더 멀었습니다. 서울 합정에서 프리랜서 영상 편집을 했고 마감이 몰리면 한 달씩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래도 태성은 가끔 불쑥 내려와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엄마 옆에서 잠드는 아이였습니다. 정아는 그게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옆에 있는 것. 그런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데 문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물이었습니다. 정아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왼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27회 동명중학교 동창회 안내. 정아는 그 봉투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중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가까운 학교. 봉투를 뒤집으니 발신인 자리에 동창회 준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고 참석자 명단이 동봉된다는 안내 문구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TV 앞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은 계속 흘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의 소리란 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기계 소리, TV 소리, 자기 숨소리, 사람의 소리가 빠진 집. 봉투를 연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낮 내내 식탁 위에 두고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내다 놓고 약국에서 혈압약을 타고 마트에서 두유와 계란을 사왔습니다. 봉투 따위는 잊었다는 듯 움직였지만 실은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A4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행사 안내였습니다. 날짜, 장소, 식사 유무, 참가비. 두 번째 장이 명단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이름들. 정아는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강도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명단을 다시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이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도현. 방송반 강도현. 중학교 3학년 때 방송반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마이크 앞에 앉아 노래를 틀어주던 아이. 그때는 그게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이 설레는 감정인지 그냥 수줍음인지도 잘 몰랐던 어린 시절의 막연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가 달랐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조차 까맣게 잊고 살다가 지금 이 봉투 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아는 명단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가계부 아래에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치면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졸업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색감, 교복 입은 아이들, 웃는 얼굴들. 정아는 자기 얼굴을 찾았습니다. 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단발머리 얌전하게 무릎 모은 자세. 강도현은 뒷줄에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지금 기억보다 더 어렸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어렸으니까. 정화는 사진을 덮었습니다. 내가 뭘 하러 가? 늙은 얼굴 보여서 뭐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창회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주름을 세고 자식 자랑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화는 자식 자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나는 잘 지내지만 자랑스럽다는 말이 먼저 나오기보다 걱정된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태성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없고 집은 작고 직업은 은퇴한 급식 조리사. 그냥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사흘 뒤 교회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 붙잡았습니다. 동창회 준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다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정화야, 너도 명단에 있던데 왜 연락이 없어? 정화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나가야 해. 사람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집에 혼자 있으면 뭐가 좋아? 나가봐야 세상이 보이지. 정화는 웃었습니다. 사양할 말을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 단톡방에 초대 메시지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번호를 넘긴 모양이었습니다. 정화는 마지못해 수락을 눌렀습니다. 단톡방에는 이미 30명 가까이 들어와 있었고 각자 반가운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구경만 하다가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올린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날 뵙죠.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화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졌는데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정화는 옷장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뭘 입을 것인가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짙은 네이비 재킷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났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되 튀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한 식당의 2층 연회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웅성웅성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는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이름표를 나눠주는 여자가 있었고 정화는 이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정화. 스티커 이름표를 가슴팍에 붙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이 된 얼굴들이 졸업사진의 어린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정화는 아는 얼굴 몇 개를 찾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민숙, 체육부장이었던 형철, 다들 살아있고 늙어있고 웃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정화 씨 맞죠? 와, 정말 단정하네. 하나도 안 변했다. 돌아보니 같은 반이었던 순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얼굴들이 더 있었고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 아직도 피부 좋다. 얼굴이 그대로다. 살도 하나도 안 쪘네. 칭찬인지 인사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졌고 정화는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많이 늙었죠.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건배가 있고 사회자가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정화는 은퇴한 급식 조리사, 경기도 수원 삽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정화는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조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도연은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순서가 됐을 때 그는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강도연입니다. 물류대행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4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넥타이 없이 입은 셔츠가 단정했습니다. 정화는 눈길을 거뒀습니다. 들킬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사진을 찍고 번호를 주고받고 악수를 했습니다. 정화도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왔다 갔다 하면 됐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깨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윤정아 씨, 강도연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정화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강도연 씨, 반갑네요. 그는 잠깐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학교 가는 방향인데 잠깐 걸을래요? 저도 같은 방향이라서. 정화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 잠깐 걷기. 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해가 기울어 있었고 은행잎이 보도블록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황 몇 마디, 날씨 한마디.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옛날 그 학교 담벼락. 지금은 페인트가 바뀌어 있었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담벼락 앞에 잠시 섰습니다. 강도연이 담벼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너 그때부터 눈에 들어왔어. 정화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말들이 다 입안에서 엉켜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담벼락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냥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톡방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한 줄짜리 문자였는데 정화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근거리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열흘 사이에 2번 만났습니다. 처음은 동네 카페였고 2번째는 수원 화성 근처를 걸었습니다. 강도연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웃기는 말을 했습니다. 정화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즉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번째 만남 날 강도연이 커피숍 입구에서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실버카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보행 보조기였습니다. 바퀴가 부드럽고 브레이크가 달린 종류였습니다. 쇼핑백 옆에는 종합건강검진권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래 걷고 싶으시면 이게 도움이 돼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받아야 하나 받으면 안 되나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걷기 좋은 신발 같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보조기구였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정화가 무릎 얘기를 한 게 맞았고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배려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해나가 왔습니다. 격주로 한 번씩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실버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아는 사람한테 받은 거야. 아는 사람이요? 누가 이런 걸 선물해요? 정화가 동창의 얘기를 꺼내자 해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앉는 방식이 잠깐 쉬러 앉는 것이 아니라 얘기 좀 하자 앉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나는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선물이 처음인지 다른 것도 있었는지. 정화는 대답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해나가 나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받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나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좋은 거 주고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돈이나 보증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 저 업무상 이런 케이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얘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정화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해나가 한 박자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신용조회 동의해달라고 해봐요. 거부하면 끝이에요. 식탁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 소리가 났고 냉장고는 조용히 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해나가 돌아간 뒤로 며칠 동안 강도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정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고 낮에는 괜히 설거지를 더 오래 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냐는 문자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아무 확인도 없이 관계를 끊는 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이 데려간 곳은 시내 오래된 야시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재래시장이 있던 자리에 야시장이 들어서서 저녁마다 포장마차 불빛이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였고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레스토랑도 강가 야경도 아닌 그냥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 의자에 나란히 앉아 어묵을 먹었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파전을 시켰고 막걸리 한 잔씩을 따랐습니다. 불빛이 노랗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정화는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도연이 잔을 들어 살짝 부딪히고 나서 말했습니다. 정화 씨, 네. 우리 남은 계절 같이 보내자.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계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거창한 말도 아니었고
화려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5글자가 정화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남은 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같이 보내자는 말. 정화가 잠시 말이 없자 강도연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혼자 오래 살았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침에 누군가와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그리웠어. 정화는 그 말에 대답 대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해나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수화기 너머로 해나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엄마, 진짜요? 신용조회는 해봤어요? 안 했어. 아니, 엄마. 해나야. 엄마가 결정한 거야. 해나는 그날 바로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태성도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왔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창들한테 소문 나잖아요. 엄마 인생이 구경거리 되는 거 어떡해요? 구경거리가 뭐야? 사람들 다 살고 다들 생기는 일 있어. 엄마, 감정 말고 계약서부터요. 해나의 말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정화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너무 날카로운 형태로 와서 찌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 인생이다. 두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화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그래. 내 말이 맞아거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지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해나도 태성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불렀고 식당 한쪽 방을 빌려 밥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해나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고 태성은 억지로 웃으면서도 눈이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도연의 딸 유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녀가겠다고 했다는데 결국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작게 걸렸습니다. 신혼집은 정화의 집이었습니다. 도연의 사업체가 경기도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수원 쪽 정화의 아파트에 도연이 들어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도연의 짐은 박스 12개였습니다. 옷, 서류, 낚시도구, 그리고 약봉지들. 정화는 짐을 풀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는 취향, 책상의 물건 배치 방식, 약을 먹는 시간과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화의 하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콧고리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밀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소리가 앞으로 매일 밤 날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개운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밤새 2~3번 깼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두부구이, 나물 2가지. 도연이 수저를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짜네요. 정화는 대답 없이 자기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슴슴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정화는 그 사이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상을 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 고마워요라는 말을 한 것은 첫날과 이틀째 뿐이었습니다. 사흘째부터는 당연하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그릇이 식탁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찌개를 더 떠가려다 냄비와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정화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콧꼬리로 또 밤을 설쳤고 오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고 오후에는 혼자 빨래를 개다 울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울컥함이었습니다. 그냥 몸이 무거웠고 혼자였고 도연이 집에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통을 찾다가 도연의 약봉지가 3종류인 것을 봤습니다. 혈압약, 위장약,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작은 알약.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 약봉지들을 그냥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밤 11시, 도연이 다시 잠들었고 다시 콧꼬리가 시작됐습니다. 정화는 이불을 반쯤 걷고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창밖 불빛만 스며드는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사진이었나? 소리내지 않은 독백이었습니다. 동창의 사진 속의 반듯한 자세, 담벼락 아래 낮게 깔리던 목소리, 야시장 불빛 아래 건넨 남은 계절이라는 말. 정화는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 안에는 그 사람의 콧꼬리와 짜다는 소리와 당연하게 비워지는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알았나? 알고 선택했나?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었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낚시를 간다며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정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간호복 위에 외투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유리예요. 강도연 씨 딸이요. 정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그 딸이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문 안쪽까지 들어오더니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래 아버지를 걱정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차를 끓여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유리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바로 본론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냐는 말. 그런 것들을 먼저 했습니다. 정화는 기다렸습니다. 유리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만 다정해요. 정화는 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처음엔 잘해줘요. 진짜로요. 선물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져요. 상대가 거기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노력을 안 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계속했습니다. 사업이 지금 많이 흔들려요. 저도 작년에야 알았는데 채무도 있어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버지가 말을 잘 안 해서. 근데 지인한테 빌리고 있다는 건 알아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 낚시 가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나쁘게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꾸미는 사람이에요. 유리가 돌아간 뒤에도 정화는 한동안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이 식어갔습니다. 차가운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채무, 사업 부진, 처음만 다정한 패턴, 이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고 오래 힘들었던 사람의 눈. 저녁 7시에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매운탕 해먹자며 웃었습니다. 정화는 도연이 신발을 벗는 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유리 씨가 왔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발 한 짝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사업 얘기요. 채무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고기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화는 도연이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아니었고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정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여기서 멈춰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눈을 마주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과 계속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화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도연의 짐이 나간 자리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책상 위에 약봉지가 없어졌고 욕실 칫솔꽂이에 칫솔이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콧고리가 사라진 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윤정아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뻔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권사님이 물어볼 것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헬스장 관장도 도연이 같이 온 것을 봤을 터였습니다. 수원이라는 동네는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진 곳 같았습니다. 정화는 며칠째 외출을 줄였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 대충 먹거나 아예 굶었습니다. 오전에 밥 생각이 없다가
오후 2시쯤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러면 속이 부대꼈습니다. 예전에 급식실에서 수백 명분의 밥을 짓던 손이 이제 자기 밥 한 끼를 차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청소라도 하고 TV라도 켜면 버텼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야시장 불빛이 보이다가 담벼락 아래 도연의 말이 들리다가 다시 유리에 지친 눈빛이 왔습니다. 이것들이 돌아가며 나타났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밤 12시가 지났을 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거실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해나였습니다. 한 손에 치킨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캔 맥주 2개. 정화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미리 말하고 왔어야 하는데. 됐어.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치킨을 뜯었습니다. 해나가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킨을 먹었습니다. 정화도 먹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이 지나고 나서 해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몰아붙였죠. 정화는 닭 다리를 뜯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니긴요. 계약서부터 하자고 했잖아요. 엄마 감정은 나중 얘기고. 해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엄마가 엄마를 버리면 안 돼요. 밥도 먹어야 하고 나가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해요. 정화는 딸의 말을 듣다가 닭 다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나 밥을 안 먹었어. 며칠을. 알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이 식어도 더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해나가 이렇게 오래 말 없이 옆에 있어 준 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화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해나가 돌아간 뒤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화야, 나 진짜 바꿀게. 유리한테도 다 들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꾸미고 살았어. 그게 버릇이 됐는데 이제는 하기 싫어. 한 번만 다시 만나자. 딱 한 번만. 음성이 끝났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치킨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해나가 맥주캔을 하나 놓고 간 것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대답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그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화가 골랐습니다. 학교 앞도 아니었고 야시장도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보건소 옆 벤치였습니다. 노인들이 혈압을 재러 오고 엄마들이 유아수첩을 들고 지나가는 곳. 장식도 없고 조명도 없고 낭만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정화의 의도였습니다. 도연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외투깃을 세우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다가가자 일어나려 했고 정화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냥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건소 앞 은행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화는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뭐가 오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변명이 오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사업 얘기 먼저 했어야 했는데, 채무도, 나 솔직히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자꾸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올해,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만 잘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한 달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말해줘요. 서로 숨기면 안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전제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계속했습니다. 집안일은 같이 해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나도 무릎이 아프고 나도 힘들어요. 분담표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요.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워요. 해줘요. 당연한 게 없거든요. 밥도 청소도 같이 사는 것도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불평은 요청으로 말해줘요. 짜다 말고 간 조금만 덜 해달라고. 그 차이가 커요. 도연은 벤치 위에 손을 모으고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겠다는 자세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건소 앞으로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지나갔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벤치 근처에서 종종거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꾸몄어. 실제보다 더 괜찮은 척. 근데 그게 결국 정화 씨를 속인 거잖아요. 미안해요. 진짜로. 정화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노력할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보다 그 고개 끄덕임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란히 보도블록 위를 걸었습니다. 떨어진 은행잎을 밟으며 아무 말 없이 환상으로 시작된 것이 현실의 자리에 착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보도블록 위에 짧게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투른 손이었습니다. 냄비 안쪽을 닦는 방법을 몰라서 정화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수세미를 어떻게 쥐는지, 헹굴 때 물을 얼마나 쓰는지. 정화가 말하는 동안 도연은 군말 없이 따라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매일 하면 익숙해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화는 그날 저녁이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재무 이야기는 도연이 먼저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에 정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채무 총액, 매달 상환 금액, 사업 수입. 정화는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긴 것이 아니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수첩을 돌려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요.
근데 내 노후 자금은 손댈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안 되죠. 두 사람은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함께 펼쳐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완벽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해나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내려가도 되냐는 문자였습니다. 정화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된다고 답했습니다. 태성도 형 누나가 간다는 말을 듣고 겸사겸사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화는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3가지. 도연은 쌀을 씻었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느리고 서툴렀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옆에서 보다가 마늘이 너무 굵게 잘렸을 때 한 번만 조언했습니다. 잔소리 대신 부탁으로 조금 더 가늘게 다져줄 수 있어요? 갈비에 더 잘 배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부엌이 조용히 바빠졌습니다. 저녁 6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해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에 태성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들어서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해나는 고개를 숙였고 태성은 짧게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화가 문을 열자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와 소국이 섞인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꽃다발을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믿어볼게요. 노력하는 거 보면서. 도연이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 5개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잡채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떠먹고 반찬을 집고 국을 마시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태성이 갈비 한 점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정화가 웃었습니다. 해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늘 다졌어요.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태성이 진짜요? 하고 고개를 들었고 도연이 5번은 더 다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갔고 설거지가 끝났고 불이 꺼졌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의 콧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리. 정화는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귀마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약국에서 사둔 것이었습니다. 귀마개를 꺼내 끼면서 정화는 혼자 웃었습니다. 콧소리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생활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마개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기계 소리도, TV 소리도, 자기 숨소리만도 아닌 사람의 소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